언니, 따님이 이화여대 마지막 학년이시죠? 미래가 밝아요. 하지만 5억 원을 다 갚지 못하면 내일 손님 접대를 해서 아버지 빚을 갚아야 할 거예요. 외동딸을 향한 채권자들의 잔혹한 협박이 저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었습니다. 45세 미망인인 저는 이를 악물고 미친 남자와 50억 원짜리 지옥 같은 혼인 계약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생각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결혼식 날 밤 그 미친 재벌 남편이 제 발치에 무릎을 꿇고 떨면서 간청했습니다. 간호사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새어머니가 저를 죽이려 해요. 알고 보니 그 화려한 별장에서 저만 피해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99%의 분들은 이 글을 읽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은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가실 겁니다. 단 1초만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야? 어디서 듣고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11월 어느 날 조용한 서재에 앉아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은행나무줄을 바라보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은 1년 전 그 추운 겨울밤 시그니엘 호텔 서울 100층에서 있었던 그 기억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이 제 결혼식 밤이었습니다. 그날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로비에서 열린 저희 결혼식을 모두가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수입 생화가 통로를 가득 채웠고 대기업 VIP 하객들이 자리를 빛냈으며 신랑 민태준 씨는 한성그룹 후계자이자 완벽한 조각품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정중한 미소 뒤에 숨겨진 뼈저린 차가움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민태준 씨는 예식 내내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반지를 건네줄 때 그의 손은 차가웠는데 날씨와는 전혀 상관없는 차가움이었습니다. 예식 전 시댁의 김 변호사가 저를 대기실로 데려가 작은 벨벳 상자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안에는 보석이 아니라 투명한 액체가 담긴 주사기가 그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태연하게 말했다. 미쓰리, 내 임무는 알겠지? 민 이사가 주주들 앞에서 정상처럼 보이도록 해. 진짜 재벌 마누라가 되려고 하지 마. 아, 오늘 밤 민 이사가 미쳐버리면 이 약을 주사해. 너랑 민 이사 둘 다 잘 자게 될 거야. 나는 새 신부가 아니라 전쟁터로 가는 군인의 마음으로 시그니엘의 프레지덴셜 웨딩 스위트에 들어갔다. 묵직한 문이 닫히고 우리 둘은 숨막히는 사치 속에 갇혔다. 아래 서울은 불빛으로 반짝였지만 나는 어지러울 뿐이었다. 태주는 넥타이를 풀었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 거칠어서 목에서 넥타이를 뜯어버리고 싶은 듯했다. 그는 곧장 바로 가서 로얄 살루트 38 한 잔을 따라 물처럼 마셨다. 나는 구석에 서서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차가운 주사기를 만졌. 최악의 상황에도 각오하고 있었다. 얻어맞거나 굴욕을 당하거나 소문대로 미친 괴물을 목격해야 하는 상황까지. 그런데 갑자기 바닥부터 천장까지 뚫린 유리문 밖에서 겨울 특유의 천둥 소리가 터져나왔다. 태준의 손에 들린 크리스털 유리잔이 카펫 위로 떨어졌다. 깨지지는 않았지만 비참하게 굴러다녔다. 오늘 아침에 키 크고 거만한 남자가 갑자기 움츠러들었다. 그는 머리를 움켜쥐고 바닥으로 미끄러지듯 쓰러지며 의미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두려움보다 간호 본능이 더 강해졌다. 계약직 아내라는 사실도 있고 그의 곁으로 달려갔다. 태준의 어깨에 손을 대자 술과 공포에 눈이 충혈된 태준이 움찔하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한 방 맞거나 포효라도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조달러 규모의 대기업 상속자가 떨고 있었다. 그의 크고 차가운 손이 내 잠옷자락을 너무 꽉 움켜쥐고 있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쉰 채 아무런 권위도 남아있지 않았다. 제발, 제발 저 사람들처럼 되지 마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그 순간 주머니 속 주사기가 진정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내가 모르는 훨씬 더 잔인한 무언가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남자는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피해자였다. 내가 어떻게 그 답답한 호텔방에 갇히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한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누구도 45에 목숨을 헐값에 팔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 병원비와 사업 대출금을 산더미처럼 남긴 채 나는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었다. 은평구에 작은 소갈비탕집을 차려 매일 뼈를 끓이고 고기를 썰어 대학 마지막 학년인 딸을 부양하기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애썼다. 하지만 이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어느 조용한 오후, 싸구려 검은 정장을 입은 세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주문하지 않았다. 그중 한 명이 내가 12시간 동안 끓인 육수를 아무렇지 않게 바닥에 쏟아부었다. 솥뼈의 향긋한 냄새는 폭력의 악취로 바뀌었다. 그는 내 얼굴에 바싹 다가와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속삭였다. 누나, 남편 빚 5억은 어떻게 됐어? 안 갚으면 이 허름한 가게는 그냥 넘겨줄 수 없잖아. 따님이 이화여대 마지막 학년이라고 들었지? 미래가 밝을 텐데 아버지 빚 갚으려고 다른 일을 하게 두지 마. 그 순간 나는 궁지에 몰렸다는 걸 알았다. 굴욕은 참을 수 있었지만 딸에게 손대게 둘 순 없었다. 가장 절박한 순간 한성그룹 김 변호사가 시체 냄새를 맡는 독수리처럼 나타났다. 그 만남은 여의도의 한적한 찻집에서 이루어졌다. 재계에서는 은밀한 거래가 잦은 곳이다. 맛있는 차는 없었고 두꺼운 서류철만 내 앞에 놓여 있었다. 나는 매 학기마다 글을 읽었다. 마치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기분이었다. 1조 어린이 출입 금지. 2조 단체 업무에 절대 간섭하지 말 것. 3조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절대 비밀로 유지해야 함. 50억 원. 내 5년의 목숨에 그들이 제시한 대가였다. 가방에서 인감 도장을 꺼냈다. 한국에서 인감은 사람의 명예와 합법성을 상징한다. 빨간 잉크에 찍어 종이에 세게 찍었을 때 마치 자유의 문을 쾅 닫은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이윤이가 아니었다. 돈 주고 산 상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김 변호사는 여유롭게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차갑지만 의미심장한 어조로 말했다. 윤희 씨, 오해는 마세요. 재벌 며느리로 적격이라 고른 게 아닙니다. 15년 간병 경력이 있어서 고른 겁니다. 우리 조직에는 아내가 아니라 입을 다물 줄 아는 고위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그제야 나는 방금 위장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위한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병원의 환자는 내 미래의 남편이었다. 반짝이는 검은색 메르세데스 마이바흐가 나를 호텔에서 나와 한남동으로 데려갔다. 이곳은 서울 초부유층의 유엔 빌리지라고 불리는 곳으로 각 빌라마다 사람 키보다 높은 담장과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촘촘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묵직한 철문이 천천히 열리자 따뜻한 집에 들어가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마치 금박을 입힌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았다.
빌라는 너무 넓어서 수입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을 밟는 내 발소리가 차갑고 으스스한 메아리를 만들었다. 아무도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이하지 않았.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하녀들은 90도로 고개를 숙였지만 마치 미리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눈빛은 피하고 무표정했다. 그들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복종했. 바로 태준의 새엄마 조 씨였다.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엄하고 무표정한 표정의 중년 여성 버틀러박이 나를 멈춰 세웠다. 부인, 사장님의 규정에 따라 개인 휴대폰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보안 휴대폰을 사용하여 단체 정보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녀는 새롭고 차가운 휴대폰을 내밀었다. 나는 그것이 보안용이 아니라 추적장치라는 것을 바로 알아챘다. 이른바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나는 사생활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비밀 하인들이 비꼬는 투로 청와대라고 부르는 이곳에서의 첫 식사였다. 긴 식탁에는 값비싼 본차이나 도자기 접시에 정교한 접시들이 놓여 있었다. 태주는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단체 모임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밖에서 보였던 거만하고 위험 있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여기서 그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나는 애써 자연스러운 척하며 쇠젓가락을 집어 김치를 집어들었다.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순간 아주 작은 딸깍 소리가 울려 퍼졌. 그 작은 소리에 태주는 마치 총소리라도 들은 듯 깜짝 놀랐다. 테이블 반대편에서 조 부인은 은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비단 손수건으로 입가를 살살 닦으며 면도날처럼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 여기서는 당신 내 집 노점처럼 소리가 나는 쇠젓가락은 쓰지 않아요. 집사공원, 새로운 여자에게 사람답게 먹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무식한 사람과 결혼했다고 외부인들이 우리를 비웃게 두지 마세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굴욕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모욕이 아니라 남편의 반응이었다. 태주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숟가락을 쥔 손이 떨리며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수프 그릇에 고개를 숙였다. 소금 후추통을 집으려는 순간 그의 조끼 소매가 살짝 올라갔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 수조달러 기업 상속인의 창백한 손목에는 오래되고 빛바랜 흉터가 잔뜩 있었다. 어떤 것은 채찍질 당한 듯 길었고 어떤 것은 담배꽁초처럼 작고 둥근 자국이었. 그것은 새로운 상처가 아니라 지옥 같은 어린 시절의 흔적이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이 웅장한 집에서 그와 내가 같은 편이라는 것을 깨달았. 우리 둘 다 포로로 잡힌 희생자였다. 결혼식이 끝나고 딱 일주일 후 왜 이 저택을 황금 감옥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었다. 새벽 2시였다. 마치 값비싼 도자기 꽃병을 벽에 던지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한남동의 거짓된 정적을 깨뜨렸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잠에서 깼다. 소리는 2층 복도 끝에 있는 태준의 사무실에서 들려왔다. 내가 그곳으로 달려갔을 때 버틀러 박과 2명의 남자, 경호원이 서 있었다. 그들은 팔짱을 끼고 있었고 수백 번이나 공연된 지루한 연극을 보는 듯 무표정했다. 두꺼운 참나무 문 안쪽에서 남편의 고통스러운 포효가 울려 퍼졌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덫에 걸린 상처 입은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다. 또 발작을 일으키고 있어. 버틀러박이 혀를 차며 경호원에게 속삭였다. 그냥 내버려둬. 내일 아침에 누군가를 시켜서 치우도록 할게. 내가 막 안으로 뛰어들려는 순간 그녀가 손을 들어 나를 막았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는 부인, 계약서 우조를
꼭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흥분했을 때는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다치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5조, 50억 원.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춤을 추었다. 하지만 그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무의미한 광기가 아니었다. 15년 간호사 경력의 나에게는 극도의 공포에 질린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절규처럼 들렸다. 열쇠를 주세요. 나는 손을 내밀며 으르렁거렸다. 그 순간 내 눈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철의 여인이 망설이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열쇠를 잡고 문을 열었다. 아는 할 말을 잃었다. 호화로운 사무실은 전쟁터로 변했다. 원문의 영어, 비즈니스 서적들은 갈기갈기 찢어져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태주는 방 한 구석, 어지러운 곳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깨진 도자기 조각으로 손등을 그었다. 값비싼 페르시아 카펫 위로 신선한 피가 뚝뚝 떨어졌다. 그는 자살하려는 게 아니었다. 육체적 고통을 이용해 깨어 있으려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이 준 진정제 주사기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 주사를 놓으면 그는 잠들 것이고 나는 임무를 완수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커다랗고 공포에 질린 눈을 보니 그럴 수 없었다. 주사기를 옆으로 던졌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진정에 같은 빈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두 손으로 피 흘리는 그의 손을 감싸 꽉 쥐었다. 괜찮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속삭였다. 내가 여기 있어. 넌 안전해. 태주는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몸을 빼내려 했지만 내 손에 온기를 느끼자 멈췄다. 그의 온몸이 떨리더니 천천히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천천히 이 집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나는 돈 찍어내는 기계가 아닌 사람의 심장 박동을 느꼈다. 호흡이 점차 안정되자 태주는 고개를 들었다. 이마에 땀이 맺힌 채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냉정함과 절망이 뒤섞여 한마디 한마디 내뱉기가 어려웠다. 그들이 오늘 밤도 내 와인에 그걸 넣었어. 윤희야, 난 미친 게 아니야. 날 미치게 만들려는 거야. 그날 밤 태준이가 간절히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날 미치게 만들려는 거야. 정말 그럴까? 아니면 망가진 정신의 망상일까? 나는 도박을 하기로 했다. 15년 간호사 경력 덕분에 나는 이 집안의 모든 움직임, 특히 남편의 몸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그 과정은 항상 똑같았다. 청담동 양반처럼 완벽한 외모를 가진 계모조 씨는 직접 잠긴 약장을 열었다. 스위스 라벨에 독일어로만 적힌 엄청나게 비싼 듯한 어두운 유리병을 꺼내더니 은쟁반에 하늘색 캡슐 2개를 직접 따랐다. 얘야, 이거 마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달콤해서 소름이 돋았고 태준 앞에 접시를 내려놓았다. 서울대병원 이 선생이 특별히 처방해 준 거야. 신경이 약한 내게 좋다. 태준은 순한 인형처럼 거침없이 그것들을 삼켰다. 하지만 테이블 밑에서 그의 손이 꽉 쥐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셋째 날 아침, 나는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하녀가 오렌지 주스 쟁반을 가져오자 나는 일부러 벌떡 일어나 그녀와 부딪혔다. 아야! 나는 소리쳤다. 오렌지 주스 잔이 테이블 위에 쏟아져 작은 소란을 일으켰다. 그 찰나의 멍한 순간 나는 무릎 위에 떨어진 파란 알약을 재빨리 털어치마 잘하게 숨겼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찾는 누군가의 설렘 때문에 심장이 가슴에서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다.
그날 오후 나는 강남의 스파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갔다. 설릉역 근처 조용한 골목길에 숨겨진 작은 사립검사소로 곧장 택시를 탔다. 부자들이 큰 병원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은 것들을 검사하러 종종 몰래 찾는 곳이었다. 원장은 내 옛 동창생이었고 그때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틀 후 침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다. 윤희. 수학이 넘어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건 비타민이 아니야. LSD의 유도체야. LSD는 오래전부터 의료용으로 금지된 강력한 환각제야. 소량을 장기간 복용하면 중추 신경계를 완전히 파괴해 조현병과 같은 증상을 유발해. 전화기가 손에서 거의 빠질 뻔했다. 방금 비밀리에 이메일로 온 검사 결과를 내려다보았다. 알고 보니 지난 40년 동안 이 남자는 원래 미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잔인하게 독살당해온 것이었다. 남편을 잃고 집을 잃고 빚을 갚느라 고생하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태준이 이 호사스러운 삶 속에서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고통에 비하면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 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며 이전의 두려움과 망설임을 불태워버렸다. 이제 나는 더 이상 50억 원짜리 직원이 아니었다. 그의 유일한 아군이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돈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목숨을 건 싸움이었다. 우리의 반격은 매일 아침 정확히 7시 조용히 시작되었다. 나, 이윤희는 계약직 아내에서 내 집에서 전문 도둑으로 전락했다. 매일 아침 하녀가 약과 따뜻한 물이 담긴 은쟁반을 가져다 주면 나는 서투른 주부처럼 어설픈 행동을 했다. 때로는 물을 쏟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진 척하기도 했다. 몇 초만이라도 주의를 돌리면 나는 재빨리 독성이 있는 녹색 캡슐을 같은 크기의 무해한 종합 비타민으로 바꿔치기 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도둑질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훔친 것은 돈이 아니라 오랫동안 남편에게서 빼앗아간 정신이었다. 하지만 끊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특히 이 강력한 향정신성 약을 복용하고 있으니 더욱 그랬다. 둘째, 주는 지옥이었다. 태준의 몸은 약이 없다는 사실에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침대 시트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고 팔다리는 걷잡을 수 없이 경련했다. 집에서 감시 카메라가 없는 유일한 방은 지하에 있는 차가운 대리석 패널, 사우나였다. 그곳은 우리의 비밀 아지트가 되었다. 태준이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나는 그를 그곳으로 데려갔다. 내 말 들어, 태준. 나는 따뜻한 물에 적신 송월 수건으로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속삭였다. 김이 그의 고통스러운 눈물을 가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호전되고 있어. 몸에서 독소가 배출되고 있어. 하지만 지금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야. 네가 깨어있는 걸 알게 되면 복용량을 늘리거나 더 심한 경우 다른 약을 쓸 거야. 내 말 알겠어? 태주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움푹 꺼진 눈에 다시 인간의 초점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난 계속 미쳐야 해. 그리고 그는 잘 해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중 조부인이 요즘 너무 조용하셔요. 회장님 기일이 다가오니까 깨면 곤란할 것 같아요. 이 선생님께 비타민 복용량을 좀 늘려달라고 해야겠어요. 라고 넌지시 말했을 때 그 순간
조용히 앉아있던 태준이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그는 팔을 휘둘러 시리얼 밥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눈을 천장으로 치켜뜨며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다. 하녀는 서둘러 치우러 왔다. 나는 조부인을 슬쩍 쳐다보았다. 그녀의 입꼬리가 은밀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반려동물이 아직 우리 안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지친 드라마가 끝나고 태주는 열이 오르며 침대에 쓰러졌다. 그는 정신이 혼미해진 채 내 손을 더듬었다. 그 뜨거운 손을 잡자 언제나 차갑게 나를 간호사라고 부르던 남자가 갑자기 내 손을 꽉 쥐었다. 그의 목소리는 쉰 듯하면서도 또렷했다. 윤희,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 그 순간 나는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설령 저 밖에 잔혹한 상류사회와 마주해야 한다 해도 나는 이 남자를 지킬 것이다. 결혼식 한 달 후 한성그룹의 장녀로서 첫 번째 큰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구 회장님의 서거 일주기였습니다. 한국 재벌들에게 제사는 단순히 고인을 기리는 의례가 아닙니다. 선조의 위패 앞에서 권력의 위계가 재정립되는 정치적 장이기도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한남동 빌라는 진귀한 향내로 가득 차 묵직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북한산 깊숙이 자리한 고찰, 진관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선조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반짝이는 검은색 차량들이 마치 두 번째 장례 행렬처럼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본당에 들어가기 전 매끈한 외모의 이복형 민태성이 태준의 옷깃을 고쳐주는 신용을 하며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속삭였. 형님, 오늘은 아버지 혼백 앞에서 오줌 누지 마세요. 삼촌들과 주주들이 보고 있어요. 더 이상 가족을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태준의 손이 내 손을 꽉 잡는 것이 느껴졌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에 떨리는 손이었다. 나는 손을 부드럽게 쥐며 시작하세요 라고 신호했다. 의식은 거짓된 엄숙함으로 진행되었다. 스님의 독경 소리는 차가운 산바람과 어우러졌. 태준이 술을 올릴 차례가 되자 조씨 부인이 아들 태성을 흘끗 보고는 씩 웃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인형의 줄이 끊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태준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태준이 향로에 향을 꽂자마자 태준은 신음하기 시작했다. 그의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눈을 뒤집었다. 뒤에서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또 발작 중이야. 정말 창피해.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평소처럼 바닥에 쓰러져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태주는 갑자기 고위 임원들이 줄지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는 조 씨의 자산 처분에 있어 가장 강력한 오른팔인 최 부장의 멱살을 꽉 잡았다. 돌려줘. 왜 그 가방을 조 씨에게 줬어? 태주는 눈물을 흘리며 완전히 미쳐버린 듯 소리쳤다. 그건 우리 아버지 돈이잖아. 스위스에 보관하겠다고 약속했잖아. 회장아는 온통 침묵에 휩싸였다. 최 부장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핏기가 사라졌다. 모두 미친놈의 헛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는 천둥소리였다. 빨리 꺼내. 조씨 부인이 소리치며 처음으로 고귀한 평정심을 잃었다. 제네시스 G90 리무진 문이 닫히고 바깥의 혼돈 속에서 우리 사이가 멀어지자 그 미친놈이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태주는 태연하게 손수건을 꺼내 이마의 땀을 닦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도 섬뜩했다. 윤희야, 있잖아.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할아버지가 떨고 있었어. 스위스에
최할아버지를 위한 비밀 자금을 숨겨두고 있을 거야. 가끔은 미친놈들만이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지. 나는 옆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며 전율과 감탄을 동시에 느꼈다. 이 공포의 쇼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격동의 추모식이 끝나고 며칠 후 청와대 안의 분위기는 더욱 숨막힐 듯 무거워졌다. 조 여사는 꾸중하거나 벌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것이었다. 늙은 여우가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집사박은 차갑게 말했다. 부인, 여주인께서 차에 초대합니다. 조 여사의 개인, 다실은 귀중한 고려 도자기로 미니어처 박물관처럼 꾸며져 있었다. 최고급, 보성, 녹차, 향이 너무 강렬해서 속이 메스꺼웠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 천천히 차를 따르더니 두꺼운 봉투를 내게로 밀어주었다. 잘했어. 그녀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메스처럼 날카로워 내 얼굴의 모든 표정을 살폈다. 근데 기자한테 들었는데 요즘 태준이 방에 매일 밤 드나들었다고 하던데요. 윤희 씨, 똑똑하시죠? 계약서에 혼인관계 없음, 조항 기억하시죠? 뱃속의 손주가 아니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녀가 나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태준에게 조금이라도 애정이나 관심을 보이면 바로 쫓겨나고 태준은 다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나는 행동해야 했다. 그녀가 보고 싶어하는 탐욕스럽고 비열한 사람이 되어야 했다. 심호흡을 하고 가슴속의 굴욕을 억누른 채 봉투를 움켜쥐었다. 바로 그녀 앞에서 봉투를 열고 침착하게 손가락으로 침을 묻혀 신사임당의 사진이 찍힌 5만 원권을 하나하나 세어 보았다. 돈의 굶주린 자의 저속한 행동이었다. 부인, 걱정 마세요. 나는 돈을 세며 일부러 내 목소리가 싸구려처럼 들리도록 거짓으로 웃었다. 그냥 잠들게 할 약을 더 주려고 들어갔을 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미친 사람들이 무서워요. 매일 밤 비명을 지르고 저를 깨워요. 하지만 이게 더 좋아요. 나는 두툼한 돈뭉치를 두드렸다. 조 부인의 입꼬리가 노골적인 경멸 어린 미소로 일그러졌다. 내 가짜 비열함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좋아요. 자세를 잘 유지하세요. 돈을 받고 옳은 일을 하세요. 나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다. 진정하고 보니 화장대 위 핸드백의 위치가 몇 밀리미터나 어긋나 있었다.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들이 내 소지품을 뒤진 것이다. 다행히 나는 이 방에 약이나 서류를 숨기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때 매트리스 밑에서 미세한 진동이 울렸다. 내가 몰래 간직했던 낡은 전화기였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짧지만 등골이 오싹했다. 네가 그 약더미로 뭘 하려는지 알아. 그 꼬맹이를 살리고 싶다면 광장시장 녹두빵 가게 4호로 가. 다음 날 밤 비싼 디자이너 옷을 벗고 가장 평범한 검은색다운 재킷을 걸친 후 하녀의 연문을 통해 빌라 밖으로 몰래 빠져나갔다. 뒤따라오는 꼬리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기로 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삼촌들이 내뿜는 소주, 냄새가 진동하는 서울 도심을 달리는 낡은 기차는 지금 나를 은신처로 삼기에 완벽한 곳이었다. 광장시장은 활기 넘치는 혼돈으로 나를 맞이했다. 빈대떡을 굽는 기름 소리,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들의 시끄러운 목소리, 그리고 작은 마약김밥에 중독성 있는 냄새. 숨막힐 듯 답답한 현실의 분위기 속에서 나는 문자를 보냈던 여자를 발견했다. 4번 가게의 숨겨진 구석에
굳은 살이 밝히고 거친 손을 가진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평생 노동자로 살아온 손이었다. 태준이가 아기였을 때부터 돌봐왔고 5년 전 조씨 부인이 그에게 주사를 놓으려는 것을 막으려다 해고된 전 가정부 장 씨였다. 부인, 장 씨는 흐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 집에 아직 눈과 귀가 있어요. 부엌아이들이 당신이 주인님의 눈물을 닦아주고 발작이 일어났을 때 손을 잡아주었다고 말했어요. 지난 20년 동안 아무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시끄러운 시장 한가운데 앉아 그녀의 예시하기를 듣는 내 가슴은 아팠다. 그녀는 태준의 생모가 돌아가신 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장례식장 전체가 눈물을 흘리는 동안 장 씨는 조 씨가 숨겨진 구석에 서서 빨간 가죽, 장정일기를 몰래 태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부인, 고인의 관 바로 앞에서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힙니다. 헤어지기 전 장 여사는 낡은 손수건에 정성껏 쌓인 차가운 물건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녹슨 철제 열쇠였다. 이건 종로의 옛 은행에 있던 고인, 구렌, 개인, 금고, 열쇠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비밀리에 맡기셨죠. 조 여사는 설령 서울을 뒤집어 놓는다 해도 그 존재를 모를 겁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필요한 게 저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열쇠를 꽉 쥐고 그 무게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돌아가신 어머니의 희망, 한탄이었다. 장 여사는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았고 뜨거운 눈물이 내 손등에 떨어졌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젊은 주인님 곁을 진심으로 지켜줄 사람을. 일주일 후 태준이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게 되면서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5년의 간호사 경력,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병원에서 5년을 일한 저는 병원 구석구석을 손등처럼 꿰뚫고 있었습니다. 태준이의 MRI실로 끌려가는 순간 강력한 자기장 때문에 경비원들이 밖에 서 있어야 했던 그 순간을 틈타 저는 뒷문에 청소부 유니폼 세트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의료 폐기물 운반 직원 전용 통로를 통해 사람들을 교체하고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정확히 3분이 걸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였습니다. 우리는 낡은 택시를 타고 종로로 향했습니다. 강남이나 한남동의 화려함과는 달리 종로는 옛 서울의 고요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금고는 우리은행 지점 지하 깊숙한 곳에 있었는데 시간이 잊은 듯 했습니다. 묵직한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예상했던 만큼 금은 없었고 고풍스러운 진주 몇 개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달아빠진 가죽장정 일기장과 누렇게 변색된 진료 기록뿐이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다. 지하실은 고요했다. 마치 칼이 그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렸다. 말도 안 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진료 기록을 받아들었다. 20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진 태준의 생모는 말년에도 똑같은 증상을 보였다. 편집증, 불면증, 발작. 역사는 잔혹하게 반복되고 있었다. 조 부인은 첫 번째 아내를 무덤으로 보내기 위해 같은 독을 사용했는데 이제 의붓자식에게도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었다. 태주는 울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일기를 덮었다. 주먹을 꽉 쥐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다. 나를 올려다보는 그의 눈에는 나약함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곧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뜯을 태세를 갖춘 궁지에 몰린 짐승의 눈빛이었다. 우리에겐 변호사가 필요해. 그가 차갑게 말했다. 그래. 우리에게는 합법적인 무기가 필요해. 하지만 서울 재벌 변호사들은 안 돼. 한성그룹 돈으로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으니까. 문득 지갑 속 너덜너덜한 명함이 떠올랐다. 미친 인권 변호사였다. 당시 갱단 채권단으로부터 단 한 건의 수수료도 받지 않고 감히 나를 변호해준 유일한 변호사였다. 주주총회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지하실에 널려 있는 누더기 의료 기록은 조 씨를 전복시키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지금 당장 살아있는 증거가 필요했다. 조 씨는 항상 나를 기술에 문외한 시골뜨기, 국수장수로 얕보았다. 하지만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 가족을 지키고 싶은 여자라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고 심지어 스파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태준이 방에 놓을새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를 주문했다. 요즘 서울 공기는 미세먼지가 많아서 환자에게 좋지 않다는 핑계로 아무도 그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 좁은 환풍구 깊숙이 숨겨진 작은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알지도 못했다. 내가 사설 기술 포럼을 통해 설치 방법을 배우려고 사흘밤을 꼬박 세운 것이다. 그날 태준이는 중환자 역할을 너무나 잘 소화해내어 가슴이 아팠다. 그는 침상에 누워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조 여사에게 전복죽을 직접 가져다 주며 위로해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옆방에 숨어 손에 땀을 쥐며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았다. 조 여사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공기청정기 바로 옆에 멈춰섰다. 깜빡이는 빨간 불빛에 눈을 가늘게 뜨고 있는 조 여사의 모습에 심장이 멎을 뻔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게 끝장날 것이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를 구했다. 조 여사는 너무 시끄러워 라고 중얼거리며 병원 침대 쪽으로 돌아섰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휴대전화 화면에는 조 여사가 가슴 주머니에서 익숙한 알약 2개를 꺼내 재빨리 부수어 향긋한 전복죽에 섞는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 죽을 저으며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평소에 위험 있는 태도와는 전혀 다른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다음 주 회의가 끝나면 경기도 교외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보낼 거예요. 그때는 이 회사 전체가 우리의 놀이터가 될 거예요.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영상 저장 버튼을 누르고 곧바로 네이버 마이박스 계정 3개에 업로드했다. 이 영상은 우리가 가진 수술용 칼 중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태준의 삶에서 이 악성 종양을 잘라낼 때가 왔다. 운명의 주주총회 3일 전, 적들은 내 핵심을 겨냥해 가장 비겁한 공격을 감행했다. 그날 나는 도곡동 SSG 푸드마켓에 있었다. 값비싼 수입품들 사이에서 낯선 번호로 온 카카오톡 메시지가 진동했다. 휴대폰을 열자 누군가 가슴을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사진은 딸이 이화여대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었다. 딸은 친구들과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검은 옷을 입은 2 근육질의 남자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였다. 사진에는 짧지만 치명적인 문자 메시지가 첨부되어 있었다. 따님, 정말 예쁘시네요. 유학 간다고 들었어요? 요즘 서울에 교통사고가 너무 많아서 보행자 안전이 안 좋습니다. 나는 쇼핑카트를 통째로 반짝반짝 빛나는 바닥에 던졌다. 그 순간 병들은 내 침착함처럼
산산이 조각났다. 50억 원짜리 계약서, 복수 계획,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무의미해졌다. 나는 그저 엄마였을 뿐 영웅은 아니었다. 나는 차로 달려가 미친 듯이 한남동을 향해 달렸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가득했다. 무릎을 꿇고 조 씨에게 간청하고 아이를 살려준다면 뭐든 할 것이다. 하지만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가 짐을 챙겨 도망치려던 순간 강한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태준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아픈 사람의 공포가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 지도자의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당황하지 마. 그게 바로 그녀가 원하는 거야. 태준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은 내 금고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그는 오랫동안 머릿속에 외워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에게 죽을 때까지 충성을 맹세했던 전직 경비 책임자 박대위의 번호였다. 박 삼촌, 이쪽은 민태준입니다. 이제 아버지께 갚으셔야 할 때입니다. 30분 후 마치 30년처럼 느껴지는 시간, 영상 통화가 울렸다. 딸이었다. 고급 바비큐 레스토랑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딸아이였다. 엄마, 옛날 친구들이 너무 친절해서 갑자기 저를 데리러 와서 밥 먹으라고 했어요. 요즘 서울이 너무 복잡해서 며칠 동안 무료로 제 경호원이 되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태준이도 내 옆에 앉아 부드럽게 눈물을 닦아주며 평생 잊지 못할 말을 건넸다. 네 친척들을 건드려야 한다는 건 그들이 너무 겁먹었다는 뜻이야.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야, 윤희야. 이제부터 네 따님도 민태준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사람이야. 운명의 날이 드디어 찾아왔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최대 규모의 연회장에서 한성그룹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다. 이 넓은 강당은 돈과 권력, 그리고 배신의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공식적인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자리인 맨 마지막 줄에 앉았. 재킷 주머니에 든 작은 USB 메모리를 너무 꽉 쥐고 있던 손이 손가락 마디가 아플 정도였다. 환하게 밝혀진 연단 위에서 조 씨는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그녀는 실크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목이 메어 말했다. 주주 여러분, 어머니로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제 아들 민태준 씨가 점점 심각해지는 정신건강 문제로 모든 경영직에서 자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강당 전체가 침묵에 휩싸였고 몇몇 사람들이 가식적인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새로운 후계자를 발표하려는 순간 강당의 커다란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 남편 민태준이 나타났다. 더 이상 헝클어진 잠옷 차림으로 떨고 있던 환자가 아니었다. 마치 왕좌를 되찾은 왕처럼 당당하게 서 있었다.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네이비 블루 제냐 비스포크 슈트는 그의 큰 키와 오랫동안 억눌렸던 압도적인 아우라를 더욱 돋보이게 했. 벌떼처럼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태주는 무대 위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고 가죽 구두는 바닥에 찰칵 소리를 냈다. 그는 얼어붙은 새어머니의 손을 마이크에서 차갑게 밀어내고는 아래 수백 명의 놀란 얼굴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새어머니께서 20년 동안 정성껏 돌봐주신 특제 토닉의 해독 작업 중이거든요. 무슨 일인지 알아채기도 전에 뒤쪽의 거대한 LED 화면에서 갑자기 보고서 슬라이드가 꺼지고 공기청정기에서 촬영한 흔들리는 영상이 나타났다.
조 여사가 죽을 깔면서 독을 넣는 모습을 본 장내 사람들은 모두 숨이 막힐 듯 경악했다. 조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비틀거리며 쓰러질 듯 했다. 태주는 돌아서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수십 년간 억눌려 있던 분노를 장내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미쳐버리길 바라는 거냐? 좋아. 오늘 민태준이 너 때문에 한번 미쳐볼 거야. 최대 주주로서 조 이사를 살인미수 혐의로 즉시 해임해 줄 것을 요청한다. 현실은 영화처럼 악당이 강력한 연설 후 무너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주주총회 일주일 후 저는 씁쓸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정의에 때로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뻔히 보이는 영상에도 불구하고 조 씨의 변호사, 엄청난 가격으로 고용된 전직 판사는 언론에 그것이 딥페이크 기술의 산물이라고 뻔뻔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조사를 위해 보석으로 풀려나기 위해 거액의 보석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에는 부자들이 우회할 수 있는 허점이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양심의 법정에는 그런 허점이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최후의 무기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대한 공정성으로 유명한 JTBC의 베테랑 여성 탐사보도 기자에게 비밀리에 연락했습니다. 어두운 취재실에서 제 신분을 숨기기 위해 뒤에서 비추는 한 줄기 빛만 있는 가운데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재벌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간호사로서 20년 동안 친인척에게 남편이 독살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아내로서 이야기했습니다. 음성 장치 때문에 목소리가 왜곡되었지만 손에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은 진짜였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되자마자 국내 최대 규모의 맘카페 게시판이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저와 같은 평범한 엄마들, 수백만 명의 주부들이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금수저 살인 사건이라 부르며 청와대에 끊임없이 청원서를 보냈습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여론의 압박에 서울중앙지검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2층에 서서 경제경찰이 한남동 빌라를 습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기다리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평생 고개를 높이 들고 레드카펫을 누비던 조 씨는 이제 수갑을 찬 채 차로 끌려가는 동안 고가의 캐시미어 코트로 창백하고 밋밋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서초동 경찰서의 전설적인 포토라인 앞에 서서 수백 개의 섬광 아래 떨고 있는 모습은 가장 적절한 처벌이었습니다. 돌아갈 길 없이 강요된 굴욕적인 길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지 한 달, 한남동 저택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다. 옛 직원들의 엿보는 눈길도 구석구석을 맴도는 독한 소독약 냄새도 더 이상 없었다. 등 넓은 공간에 통장 잔고 변경 알림 소리가 메마르게 울려 퍼졌다. 50억 원, 한 푼도 모자라지 않았다. 평생 꿈꿔왔던 숫자가 이제 내 손바닥에 편안히 놓여 있었다. 나는 공식적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엄청난 숫자를 바라보았을 때 상상했던 만큼 행복하지 않았다. 마치 차가운 바람이 영혼의 틈새로 불어오는 듯 가슴이 텅 비어 있었다. 마지막 저녁 식사 때 나는 새 셰프의 차려내림을 거부했다. 나는 직접 부엌에 들어가 두부와 돼지고기를 넣은 간단한 김치찌개를 끓였다. 모든 한국 가정에서 가장 흔한 음식이 이제 거금을 들여 만든 긴 식탁에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 태주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후루룩 마시며 맛있게 먹었다. 그는 감정의 쉰 목소리로 40년 인생 동안 먹어본 가장
인간적인 식사였다고 말했.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차가운 대리석 커피 테이블 위에는 우리를 묶어주는 유일한 것이 있었다. 변호사가 작성한 이혼 합의서였다. 분위기는 어색함으로 가득했다. 함께 생사를 넘나들며 서로를 진흙탕에서 구해줬던 두 낯선 사람이 이제 이별의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태주는 몽블랑 만년필을 집어들고 머뭇거리며 손에서 이리저리 굴렸다. 그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날의 권력자 회장의 차가움과는 달랐다. 윤희야, 정말 내일 떠나야 해? 이 계약은 무조건 갱신할 수 있어. 조건은 내가 바꿀 수 있어.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그 무미건조한 계약갱신 제안 뒤에는 싹 트는 진심이 담겨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이 냉혹한 세상을 이해할 만큼 냉정했다. 새로 선출된 기업의 회장에게 비투성이의 과거를 가진 비천한 출신의 아내처럼 약점이 있을 리가 없다. 나는 그를 구했고 그의 새로운 짐이 될 수는 없었. 나는 그 미소가 최대한 가볍게 보이도록 애쓰며 미소를 지었다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 회장님, 이제 완전히 괜찮아지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개인 간호사는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펜을 집어들고 약해지기 전에 재빨리 서명했다. 핸드백에서 붉은 벨벳 상자를 꺼냈는데 안에는 오케럿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흠집이 날까봐 감히 끼지 못했던 반지였다. 나는 반지를 신청서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다. 금속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내 인생에서 가장 기묘한 장이 끝나는 소리처럼 메마르게 들렸다. 나는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다짐하며 가방을 현관문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 남자의 쓸쓸한 뒷모습을 단 1초라도 더 본다면 떠날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웠거든요.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글을 읽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은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비록 1초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지금 몇 시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2025년 11월. 현재로 돌아와 보자. 서울은 늦가을이다. 서촌의 조용한 골목길에 늘어선 은행나무는 눈부신 노랗게 물들었다. 나는 작은 부엌에 서 있지만 이번에는 예전에 내가 생계를 유지하던 기름진 갈비탕 집이 아니다. 몇 가지 전통죽만 파는 작은 죽집을 열었다. 나는 경제적 압박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을 먹는 것을 보는 기쁨 때문에 요리를 한다. 50억 원이 아직도 내 통장에 조용히 쌓여 있다. 돈으로 안전은 살 수 있지만 마음의 평화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준과 나를 진정으로 구한 것은 비싼 계약이 아니라 함께 지옥을 헤쳐나간 두 낯선 사람 사이의 절대적인 신뢰였다. 내 딸은 미국에서 6개월째 유학 중이다. 딸아이는 매일 전화를 걸었다. 맑고 쾌활한 목소리에 엄마 빚 때문에 걱정하던 선배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팅팅, 팅팅. 초인종이 울려 그날 마지막 손님을 알렸다. 시계를 올려다보니 저녁 8시였다. 가게 문을 닫은 것에 대해 사과하려고 했지만 그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익숙한 검은색 제네시스 G90이 유리창 밖에 조용히 주차되어 있었다. 서울의 가을바람을 머금고 들어온 남자는 민태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전국의 경제를 쥐고 있던 그룹 회장의 오만하고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지 않았다. 그는 단순한 낙타색 모직 코트를 입고 있었고 편안한 얼굴과 따뜻한 눈빛을 지녔는데 몇 년 전 한남동 빌라에서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태주는 카운터로 걸어가
나무판에 손으로 쓴 메뉴를 흘끗 보더니 곧장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미소가 눈밑까지 닿았다. 부인, 아직도 전복죽을 팔고 계신가요? 하지만 특별 양념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장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요. 내 가슴은 꿀로 가득 찼다. 전복죽.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를 독살하는 도구였던 음식이 이제 그는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요리를 매일 먹고 싶어 했다.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솔하고 가장 신뢰하는 고백이었다. 나는 코가 따끔거리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입고 있던 앞치마를 천천히 벗고 카운터 뒤에서 나와 그의 맞은편에 섰다. 간호사나 고용인이 아니라 자유여성으로서 이 손님은 좀 까다로워 보이네요.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평생 주문을 하시려면 추가 요금을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거야. 때로는 가장 어두운 지옥을 헤쳐나가야 하고 자신만의 소박한 낙원을 찾아야 해. 내 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혹시 너도 나만의 싸움을 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언제나 새벽은 기다리고 있어.